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에 이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들과 관련하여 죄수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불가벌적 수반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저번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줄여서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지난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2021년 7월 8일 선고한 2021도 2993 판결입니다. 지난 동영상과 오늘 동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갑은 동그라미 1.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AB에게 가슴, 성기, 자위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이게 제작 부분이죠. 동그라미 2.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하였습니다. 이게 소지 부분이죠. 검사와 항소심은 동그라미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죄와 동그라미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죄는 각각 별도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갑의 변호인은 제작죄와 소지죄는 법조 경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되지 않고 오직 제작죄의 일죄만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작죄와 소지죄가 실체적 경합인지 아니면 법조 경합인지가 오늘 다루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동영상에서 다루었던 범죄들의 경합관계와 관련하여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범죄들의 경합관계란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범죄들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나란히 모여있는 관계입니다. 나란할 경자, 모여있을 합자니까요. 법조 경합은 경합이라는 말만 붙어 있을 뿐 법 조문상 경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개의 범죄, 수재가 아니고 한 개의 범죄, 일죄만이 인정되는 사이비 경합 관계입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은 여러 개의 범죄가 판사의 머릿속에서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인정되는 거라서 상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여러 개의 범죄가 인정되는 건 맞아요. 인정되긴 하지만 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형법 제40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합관계입니다. 효과가 없는 범죄들의 경합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범죄, 즉 수재의 전형적인 경합관계입니다. 이제 법조 경합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 경합이란 법 조문상으로는 여러 개의 범죄 주문에 해당하여 수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범죄, 수재가 아니고 한 개의 범죄, 일죄만이 인정되는 사이비 경합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법조 경합에는 특별관계, 보충관계 및 흡수관계의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흡수관계의 한 유형입니다. 순서에 따라 대략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행위에 적용되는 형벌 조문들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벌 조문들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특별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이건 보통 살인죄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제2항, 이건 존속 살해죄라고 부른 겁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갑이 자신의 아버지인 A를 살해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갑의 아버지인 A도 사람이니까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A라는 사람을 살해한 건 맞잖아요. 또 갑이 살해한 사람이 갑의 직계존속, 자기의 직계존속, 갑의 직계존속 아버지인 A이니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도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갑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와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인죄의 두 개의 죄를 지은 것일까요? 그렇게 보지 않고 갑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의 1죄만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1967년 4월 18일 선고 67도 113 판결에서 이미 말하고 있듯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 형벌법규와 특별 형벌법규가 있는 때에는 특별 형벌법규가 우선하여 적용되고 일반 형벌법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자신의 아버지인 A를 살해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형벌법규인 존속살해죄에 관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우선해서 적용되고 일반 형벌법규인 보통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반 형벌법규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특별 형벌법규가 있다면 조문상으로는 일반 형벌법규 위반의 범죄와 특별 형벌법규 위반의 범죄 두 개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 형벌법규 위반의 범죄만이 성립할 뿐 일반 형벌법규 위반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법조 경합 중 특별관계라고 합니다. 이제 형벌 조항들이 언뜻 보아서는 모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법조 경합 중에서 형벌 조항들의 관계가 보충관계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인 형벌 조항과 보충적인 형벌 조항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충은 보완하다, 돕다, 보태다의 보와, 이 보가 그런 뜻이죠. 보완하다, 돕다, 보태다. 그 다음에 채우다의 충, 채우다의 충이 합쳐진 말로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여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보충 수업 할 때의 보충입니다. 보충 수업은 기본 수업을 받다가 부족한 것이 생겨서 이를 보완하여 채우기 위한 수업입니다. 기본 수업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면 보충 수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형벌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의 공백이 없다면 보충적인 형벌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형벌 조항 외에도 보충적인 형벌 조항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벌의 공백이 없는데도 보충적인 형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보충관계라고 합니다. 보충관계에는 법률의 규정이 보충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시적 보충관계와 법률 조항의 의미에 비추어 보충관계가 인정되는 묵시적 보충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명시적 보충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 보충관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원한이 있던 갑이 A에게 앙심을 품고 A가 살고 있던 집을 불태워 버렸는데 이게 동그라미 1입니다. A의 집안에는 A의 소파 등 가구가 있었고 A의 가구도 불에 탔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에 관한 형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 방화죄죠. 불을 놓아, 불을 지르는 거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갑이 A가 살고 있던 집을 불태워 버렸으니 불을 놓아 사람인 A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자, 형법 제167조 제1항 일반 물건 방화죄입니다. 불을 놓아 제164조까지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그러니까 요 현주 건조물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단 갑은 요 동그라미 일부분 A가 살고 있던 집을 불태워 버렸으니 형법 제164조 제1항의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일단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갑의 행위 중 동그라미 이 부분, 즉 A의 가구도 불에 태워 그 위험을 발생하게 한 부분입니다. 즉 갑의 행위는 불로와 제164조에 기재한 외의 물건, 건조물 외의 물건인 A의 가구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 물건 방화죄에도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167조 제1항은 불로와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라고 그 구성요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의미는 형법 제164조 현주 건조물 등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버렸을 때에는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외의 물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용하지 말고 기본적인 조항인 형법 제164조 등을 적용하고 164조 등에 기재된 물건이 불타지 않고 그 외의 물건이 불에 탔을 때에만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읽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사례에서 본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 물건 방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법 제164조의 기본적인 형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채우기 위하여 보충적인 형벌 조항인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 물건 방화죄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충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 말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보충관계는 이처럼 기본적인 형벌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의 공백이 없는 상황에서 보충적인 형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충적인 형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본적인 형벌 조항만이 적용될 뿐 보충적인 형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법조 경합의 한 경우입니다. 이를 그 특별관계랑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왼쪽이 특별관계에 대한 그림이고 오른쪽이 보충관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특별관계는 어떤 상황에 관해서 일반적인 형벌 조항 B가 있지만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다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법인 A가 있는 경우 요 영역에 속해서 특별한 형벌 조항인 A가 적용되었다면 일반적인 형벌 조항인 B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관계예요. 자, 그리고 보충관계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A라는 기본적인 형벌 조항이 있는데 이 A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요 A가 지금 적용 안 되잖아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여 채우기 위해, 보충하기 위해 보충적인 그 형벌 조항인 B를 규정해 둔 경우 어떤 사항에 관해서 A라는 기본적인 형벌 조항이 적용된다면 쓸데없이 B라는 보충적인 형벌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잘 이해되시죠? 자, 이제 묵시적인 보충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명시적인 보충관계의 예인 일반 물건 방화죄에 관한 형법 제167조 제1항은 앞서 보았듯이 조문의 규정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관한 형법 제164조 제1항에 대해서 그 보충관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문을 보셨잖아요. 이에 비해 묵시적인 보충관계는 조문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문의 의미상 보충관계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 철천지 원수인 A를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첫 번째 A를 살해하기 위한 도구인
총과 칼을 구입한 후, 자, 두 번째, 잠복하고 있다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쏘았는데 A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갑은 A에게 달려들러 칼로 A를 찔러서 결국 죽였습니다. 그 행위가 세 개죠. 잘 보면 총과 칼을 준비한 거, 두 번째가 총을 쏘았는데 안 맞은 거, 못 맞은 거, 세 번째가 이제 칼로 A를 찔러 죽인 거. 자, 이에 관한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보신 거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형법 제254조 미수범 전 4조 이 안에는 250조 포함되죠. 전 4조의 미수범 즉 살인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일단 갑이 칼로 A를 찔러 죽인 동그라미 3 부분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가 적용돼서 성립합니다. 그런데 갑이 A를 살해하려고 칼과 총을 구입한 동그라미 1 부분도 A에 대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살인의 도구를 미리 준비해서 예비입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니 형법 제255조의 살인 예비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갑이 A에게 총을 쏘았으나 A가 맞지 않아 실패한 이 부분도, 동그라미 이 부분도 형법 제254조의 살인 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갑에 대해서 A에 대한 살인죄 동그라미 3부분과 살인 미수죄 동그라미 2부분 및 살인 예비죄 동그라미 1부분의 세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갑이 A를 살해하겠다는 하나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이에 대한 예비도 하고 미수도 하다가 결국 A를 살해하였다면 A에 대한 살인 기수죄 하나만 성립하지 나머지 미수나 예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기수를 하려다가 실패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의미의 규정으로서 이미 기수가 되어버렸다면 처벌의 공백이 없어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수범에 관한 조문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기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를 위한 보충적인 형벌 조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이죠. 또한 예비 규정은 미수조차도 안 되었을 때 보충적으로 살인의 준비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살인기수죄가 성립하면 살인미수죄나 살인예비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65년 9월 28일 선고 6호도 695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살인기수가 된 거죠.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 실패한 공격행위니까 미수죠.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제 A를 죽여야겠다 라는 그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위의 갱신이 없는 한, 이 범위의 갱신이라면 처음에 A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아예 그만두자 해서 이제 안 죽일래 했다가 아예 이제 새롭게 갱신이 새롭다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A를 죽이기로 갱신하는 거. 그 범위가 새로 생기는 거. 이게 범위의 갱신이에요. 그 사이에 범위의 갱신이 없는 한, 쭉 단일한 살인 의사의 그 유지가 계속되는 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를 막론하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한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 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 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기수죄, 즉 살인 기수죄의 경합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판례예요. 이해되시죠? 이 판례 이제 의미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법조 경합 중 특별관계와 보충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법조 경합 중 흡수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충관계는 기본적인 형벌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의 공백이 없음에도 쓸데없이 보충적인 형벌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흡수관계는 이미 어떤 주된 범죄가 성립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부차적인 범죄는 굳이 이게 핵심어가 굳이예요. 굳이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관계로서 특별관계나 보충관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흡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목욕요금의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요금을 지불하고 들어가 목욕을 한 후 목욕탕에 있는 수건을 사용하여 닦으려고 하니까 목욕탕 주인 을이 야, 목욕탕 수건 비용 따로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을 주장은 야, 그건 목욕하는 값 낸 거지 목욕탕 수건 값 낸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인 거예요. 척 들어보아도 목욕탕 주인 을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갑이 지급한 주된 목욕요금 안에는 부차적인 그 목욕탕 수건 사용 요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을이 다시 목욕탕 수건 사용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을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와닿죠. 이와 마찬가지로 흡수관계는 주된 범죄가 성립하면 그 범죄 안에는 부차적인 범죄에 대한 평가까지 다 들어있어 흡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굳이 부차적인 범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에는 오늘 다루고 있는 판례에서 나오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또 다른 한 유형이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불가벌적 수반행위, 오늘 다루고 있는 그 주제죠.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예로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과 유사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굶주리던 갑이, 장발장 비슷한 사람이에요. 배가 고파서 빵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A의 빵을 훔쳐서 달아나. 자, 이게 훔쳐서 달아난 거니까 이 절도잖아요. 훔친 거니까. 빵 절도죠. 빵을 허겁지겁 먹고 나서 붙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갑이 빵을 훔친 동그라미 일부분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갑이 빵을 먹은 이 부분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느냐입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괴란 한마디로 망가뜨리는 것, 부수는 것을 말하는데 빵을 먹어버리면 빵을 망가뜨리는 것이니 손괴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이 손괴란 말에 해당하니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의 재물인 빵을 훔쳐서 먹은 갑은 빵에 대한 절도죄 외에도 빵에 대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여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죄가 두 개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욕요금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목욕요금 안에는 목욕탕 수건 사용 요금도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목욕탕 주인 을이 목욕탕 수건 사용 요금을 따로 받는다면 목욕요금을, 주된 목욕요금을 이미 낸 갑의 입장에서는 목욕탕 수건 사용 요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합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A의 빵을 훔친 갑의 입장에서는 이미 빵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훔친 빵을 먹어서 손괴했다는 것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면 갑이 훔친 빵과 관련하여 중복해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는 자기가 빵을 훔친 빵과 관련해서는 이미 절도죄가 성립했는데 또 다시 먹었으니 재물손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되게 되면 중복해서 그 두 개의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이중평가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거예요. 사례에서 그 갑이 훔친 빵을 먹어 손괴하는 행위와 같은 것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는데,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로 취득한 이익, 여기선 빵이죠.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사후에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 그 사후에 처분하는 게 빵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빵을 먹어서 손괴하는 거, 처먹어서 손괴하는 거, 사후에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더라도 주된 범죄, 절도죄에 의하여 그 불법이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죄, 또 다른 죄, 별죄,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판례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이기 때문에 흡수관계 중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길을 가고 있던 A의 가슴을, A가 원수라 치고 갑이 길을 가고 있던 A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갑은 당연히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A가 발가벗고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이 A의 가슴을 칼로 찔렀을 때 칼은 A의 위도, 상의를 찢고 A의 가슴에 닿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갑에 대해 살인죄 외에 A의 위도, 상의에 대한 재물손괴죄도 성립할까요? 갑에 대해 살인죄 외에 A의 위도에 대한 재물손괴죄도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심한 처사입니다. 굳이 이렇게 재물손괴죄도 인정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나오미 흡수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심한 처사입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 이해되시죠? 대법원 2012년 10월 11일 선고 2012도 1895 판결은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지으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살인죄에 재물손괴죄가 논리 필연적으로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살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독살 같은 경우에는 옷이 찢어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칼로 가슴을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심장을 맞추어 죽이는 경우 일반적 전형적으로 피해자의 위도를 손괴하기 때문에 살인죄 외의 다른 구성요건인 재물손괴죄를 충족하고 이때 재물손괴죄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인 살인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를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합니다. 개념이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오늘 판례가 다루고 있는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답은 동그라미 1 제작 부분입니다.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AB에게 가슴, 성기, 자위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동그라미 2 소지 부분입니다.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이라는 죄를 범하면 일반적 전형적으로 그렇게 제작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므로 소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들면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작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소지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소지죄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인 제작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소지죄를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관념에 현저히 위반된다거나 소지죄를 처벌하는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에 대해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흡수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제 판례를 자세히 한번 보시죠. 대법원 2021년 7월 8일 선고 2021도 22993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다. 그리고 구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행위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관념의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이게 오늘에 대한 결론이에요. 하지만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단서를 이제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한번 보시죠. 또 설명드릴 거예요. 다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 음란물 제작죄와 별개의 아동 음란물 이용 소지죄에 해당한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행위자 자신이 제작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의 불가벌적 수반 행위인 이유를 다음 두 가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처벌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라는 수요를 막아서 제작이라는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막고자 하는 주된 범죄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죄라는 거예요. 둘째, 제작죄의 법정형이 소지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작죄가 주된 범죄이고 제작죄에 수반된 그 소지죄를 제작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에 반한다거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오늘 다루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제작죄와 소지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검사와 항소심의 판단이 틀렸고 소지죄가 제작죄의 불가벌적 수반 행위로서 제작죄에 흡수되는 법조 경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갑의 변호인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와 유사한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90년 1월 25일 선고 8구도 1211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년 1월 25일 선고 8구도 1211 판결은 향정신성 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소지 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 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필로폰을 들 수 있습니다. 필로폰의 정식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지만 일반적으로 필로폰이라고 불립니다. 이 판례는 필로폰을 취득하는 그 향정신성 의약품 수수죄가 성립하게 되면 수수하는 과정에서, 즉 그걸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로폰의 소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지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년 7월 8일 선고 2021도 22993 판결은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음란물 제작죄와 별개의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례가 달아놓은 단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목욕탕 요금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어제 목욕탕 요금을 지급하고 목욕을 하고 돌아갔던 갑이 다음날 목욕탕을 찾아가 돈을 내지 않고 자기는 목욕은 안 하고 그냥 돈을 안 내고 목욕탕 수건을 쓰겠다고 때렸으면 어떨까요? 갑이 오늘 사용하겠다는 수건은 어제 갑이 한 목욕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갑이 어제 지급한 목욕탕 요금에 오늘 사용하겠다는 목욕탕 수건 요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목욕탕 수건 요금을 새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시작했다면 이는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도 필로폰에 관련된 다른 판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년 8월 20일 선고 9도 1744 판결은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 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죠. 필로폰 소지죄가 필로폰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 행위로 볼 수는 없고 독립한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소지죄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의 불가벌적 수반 행위로 제작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1년 7월 8일 선고 2021도 2993 판결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따라서 답은 X입니다. 오늘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보충관계와 흡수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범죄를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하는 검사도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와 관련하여 잘못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에 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잘못 그걸 하질 않으니까. 실무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판례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흡수관계, 즉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을 가르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에서 특별관계와 보충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동영상과 오늘 다룬 동영상은 죄수론에 관한 것입니다. 죄수론은 형법 총론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도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이해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